안녕하세요.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, 치과의사 박창진입니다. 칫솔질 할 때 꼭 쓰시는 거, 칫솔의 동반자, 치약이죠. 예. 되게 다 있으시죠? 치약 없으신 분은 없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우리가 칫솔질 하다 보면 칫솔 위에다 치약을 이렇게 쭉 짜서 입안에 넣고 막 이렇게 거품을 냅니다. 그럼 왠지 깨끗해진 것 같고 다 닦인 것 같고. 설거지 해보셨으니까 알겠지만 거품이 난다고 뽀득뽀득하게 닦인 건 아닙니다. 제목은 약인데요. 그렇죠. 치약.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약국에서 사는 건 아니고 주로 마트에서 사고 있습니다. 결국은 약은 아니라는 거죠. 약 성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런데 사실 치약은 약이 아닙니다. 영어로 따지면 뭐 투스 페이스트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? 예. 물론 한자로는 약으로 쓰는 게 맞습니다. 또 다른 거 하나는 이게 약이라는 생각으로 얘를 열심히 쓰면 잇몸이 좀 나을까? 그래서 이걸 쓰면 잇몸 질환이 훨씬 더 좋아진다. 이런 생각으로 약처럼 쓰시는 분도 계시고요. 치약은 언제부터 왜 쓰게 됐을까요? 사실 우리가 치과에서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는 충치 그리고 잇몸 질환이죠. 안타깝게도 치약은 잇몸 질환과는 큰 상관관계가 없다고 그럽니다. 치약은 주로 충치 때문에 쓰는 겁니다. 실인 증상 때문에 쓰고 있는 거고요. 치약 안에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들었습니다. 성분을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로는 치약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실까요? 거품 나는 거예요. 그렇죠? 치약을 쓰다 보면 거품이 많이 납니다. 예전에 이런 기억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. 저녁 시간에 깨끗하게 이를 다 닦았는데 엄마가 부르는 거죠. 야, 귤 먹어라. 오렌지가 들어왔는데 오렌지 좀 먹어볼래냐? 그럼 보통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였습니다. 난 안 먹을란다. 이 닦았다. 왜냐하면 이 닦고 나서 귤 먹으면 귤 맛이 이상하거든요. 치약 안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이 귤에 있는 산과 반응해서 맛을 이상하게 낸답니다. 이 성분이 거품 내는 성분입니다. 성분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. 예. 소디움, 라우릴 설페이트, 라우릴 황산염 뭐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성분인데 어디 있을까요? 샴푸에도 있고 비누에도 있답니다. 그럼 옛날에는 진짜 비누로 이를 닦았을까요? 예, 그랬답니다. 처음에는 치약이 돌가루였대요. 그래서 이렇게 문질러서 닦은 거죠. 우리가 철수세미 쓰듯이. 그러다가 그 다음번에 거품 내려고 비누를 잘라 넣었답니다. 그래서 비누 돌가루가 처음에 치약이었다고 그래요. 아직도 들어있는 거죠. 잘 닦이길 바라는 마음에서요.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거품 내는 성분 중에 귤과 만나면 이상한 맛을 내는 소디움 라우릴 설페이트 성분은 입안을 마르게 한답니다. 나이가 들면 침샘에서 침이 좀 적게 나와요. 자꾸 입이 마르는데 치약에 있는 성분까지 입을 마르게 하면 정말 안 좋습니다. 또 다른 거는요. 입이 마르면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것들이 이에 딱 달라붙으면서 충치나 잇몸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치약을 고르실 때는 거품이 안 나는 걸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. 재미는 없겠죠. 하지만 거품 나는 게 이를 깨끗하게 닦는 것과 연관 관계가 없다라는 논문은 꽤 많이 있습니다. 칫솔질은 기계적인 세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한 가지가 선택이 됐어요. 거품이 좀 많이 안 나면 좋겠다. 그렇죠? 이 거품 내는 성분, 입을 마르는 거 외에 또 다른 안 좋은 점이 있답니다. 입안에 생기는 구내염이라는 게 있죠. 가끔 이렇게 빵꾸 나듯이 혀나 입술에 허옇게 구멍 뚫리는 거요. 예, 이건 어쩔 수 없이 주기적으로 생긴다고 합니다. 몸에서 특정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. 이 구내염이 낫는 거를 막는답니다. 치유되는 걸 저해한다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사실 치약만 바꾸셔도 예전에 구내염 생기던 게 정말 좋아졌어요. 이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. 자, 거품 내는 게 적거나 없으면 좋겠다. 이런 얘기를 드렸고요. 또 다른 거 하나는 치약하면 화한 맛입니다. 이 화한 맛은 보통 민트향, 뭐 페퍼민트 뭐 이런 것들이죠. 안타깝게도 목욕안하고 향수 뿌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. 우리가 칫솔질 할 때 아무 향이 없으면 음식물 찌꺼기 냄새도 날 거고 여러 번 닦다 보면 이게 뽀득뽀득해지고 개운한 맛이 날 텐데 이 맛을 못 느끼고 정말로 진정 개운해지고 깨끗해진 걸 못 느끼고 그냥 화한 맛으로 덮어버리는 거죠. 이 화한 맛이 나면 칫솔질의 시간도 짧아진다고 합니다. 근데 말이죠. 입안은 점막이라고 불러요. 점막은 우리 피부하고 좀 다르죠. 보통 축축하게 좀 젖어 있는 피부를 우리가 점막이라고 하는데 피부보다 좀 연약합니다. 어디 있느냐? 입 안이 점막입니다. 또 다른 거는요. 눈이 점막이죠. 콧구멍 저 안쪽에 축축하게 젖어 있는 것도 점막입니다.
귀도요. 손 닿는 데 말고 저 안쪽은 젖어 있는 점막이에요. 이렇게 연약한 피부들을 우리가 보통 점막이라고 하는데 치약을 짜서 눈에 바른다고 생각해 보세요. 콧구멍 안쪽에 넣거나 귀 안쪽에. 점막에는 사실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. 점막 자극 성분입니다. 그래서 입의 건강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해요. 그럼 치약은 어떤 걸 고르셔야 되죠? 아무 맛이 안 나는 거예요. 이게 화한 맛도 없고 왜 이리 밍밍하냐? 이런 생각이 드는 걸 고르셔야 내 몸에 대한 예의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 두 가지는 없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. 그럼 뭐가 있어야 될까요? 두 가지 성분이 있습니다. 하나는 고대부터 써왔던 연마제라는 성분이죠. 그런데 1970년대에는 우리가 이를 얼마나 닦았을까요? 하루에 지금처럼 3번씩 닦았을까요? 별로 안 그랬답니다. 자, 1900년대 초반에는 어땠을까요? 1900년대 초반에는 이 닦는 사람이 거의 없었답니다. 조선시대에는 이 닦는 사람이 없었대요. 70년대는요, 하루에 한 번 닦기도 하고 이틀에 한 번 닦기도 하고 이런 시절에 뭐가 필요했느냐? 연마제가 필요했답니다.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연마제로서 뭘 썼느냐? 높으신 분들, 비싼 거 썼겠죠. 거칠거칠한 거, 소금을 썼습니다. 돈 없는 사람들은요, 뭐 모래로 문지르거나 마당에 흙으로 문질렀대요. 그래서 거칠거칠한 걸 좀 닦아보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. 그러다가 지금 치약에도 연마제가 들어있습니다. 70년대에는요, 연마제가 많이 들은 치약이 나왔었겠죠.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를 잘 안 닦았으니까요. 근데 현대사회는 지금 하루에 3번, 4번씩들 닦으십니다. 그러니까 연마제는 되도록이면 적게 들은 걸 고르시는 게 좋아요. 근데 이 연마제가 얼마나 들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합니다.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가끔 이런 것들이 있어요. 야, 이 치약을 쓰고 나니까 정말 뽀득뽀득하니 개운하고 좋다. 이게 대부분 연마제가 많이 들어있는 치약입니다. 나라에서 연마제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표시해라 라고 의무사항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. 근데 현재는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. 그럼 가끔 치약 광고에서 우리 치약은 연마제가 적게 들었어요. 이렇게 광고하는 제품을 고르는 수밖에 없는 거죠. 지금 현재는요. 예. 또 다른 거 하나. 이게 치약의 핵심입니다. 불소입니다. 불소가 들어있지 않으면 치약이 아닙니다. 불소는 왜 들어가 있을까요? 제가 아까 치약은 충치 예방과 연관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. 충치는 이에서부터 칼슘과 인 같은 무기질이 빠져나가는 현상입니다. 뼈에서 칼슘이 빠지면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. 뼈가 약해져서 부러진대요. 이에서 칼슘이 빠지면 이가 약해져서 부스러지고 구멍이 뚫린다고 합니다. 뭘 하면 되죠? 이에다가 다시 칼슘과 인 같은 걸 쑤셔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. 복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. 참 다행스럽게도요. 그런데 우리가 뭘 먹으면 항상 치아로부터는 칼슘과 인이 빠져나갑니다. 그랬다가 다시 붙어요. 이가 단단해 보이지만 매일 녹았다 붙었다 녹았다 붙었다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조금 누가 옆에서 도와주면 좋겠어요. 어떻게 해요? 빨리 붙도록요. 혹은 빠져나온 건 흙이었는데 집어넣는 건 콘크리트를 집어넣으면 좋은 거죠. 불소가 있으면 칼슘과 인의 복구를 도우면서 이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답니다. 치약 안에는 불소가 들어있습니다. 그럼 어느 정도 농도가 들어있어야 되느냐? 치약을 이렇게 뒤집어 보시면 이건 식약처라고 하는 정부기관에서 모든 치약에 쓰라고 명령을 해놓은 상태입니다. 그래서 써 있어요. 이 치약의 불소 함유량은 몇 ppm입니다. 라고 써 있습니다. 근데 내가 6개월에 한 번씩 치과를 가는데 갈 때마다 치과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. 도대체 뭘 어떻게 닦고 계시는데 이렇게 깨끗해요? 어우, 스케일링 하실 것도 없을 것 같아요. 혹은 몇 년째 충치라고 모르고 살았다. 치과에 안 가신 분들 얘기가 아닙니다. 치과에 정기적으로 가셨는데 충치가 몇 년째 없다. 이런 분들은 내가 일상생활에 먹고 마시고 하는 거에서 빠져나온 칼슘만 보충해주는, 그럼 되는 거죠. 이렇게 밸런스만 잡아도 되는 경우에 보통 900에서 1000ppm 정도를 사용하시면 된답니다. 900에서 1000ppm. 그런데 갈 때마다 칫솔질이 안 됐다고 야단도 맞고 스케일링도 받고 있고 1년에 한 번씩은 꼭 스케일링을 받고 있다. 6개월에 한 번씩 받고 있다. 최근에 내가 가서 여기 하나 떼었는데 여기 임플란트 심었는데 이렇게 정기적으로 무언가 계속 입안에 치료를 받고 계시다라고 하면 칫솔질이 잘 안 되시는 충치의 위험성이 높은 분들입니다. 이런 분들은 1450ppm 정도 되는 불소치약을 쓰셔야 된다고 그래요. 내가 지금 뭘 써야 되는지 알겠고 우리나라 전 국민은 대략적으로 1450ppm짜리 치약이 표준이라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. 근데 간혹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불소가 위험하다. 난 불소 들은 치약은 안 쓰겠다. 그럼 사실은 치약을 안 쓰시면 됩니다.
불소가 없으면 치약으로서의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. 이 독극물이라고 얘기하는 표현은 되게 무서운 표현인데 세균을 죽이는 겁니다. 균을 죽이고, 그죠? 그런 화학 물질이죠. 자, 세균을 죽이는 화학 물질 중에 뭐가 있을까요? 되게 다 가지고 계십니다. 세균이 번성하지 않도록 해서 음식물을 보관하는 방법. 첫 번째는 염장입니다. 소금이 그렇습니다. 고농도의 소금은 세균을 죽입니다. 우리 몸에도 독이죠. 고농도의 설탕은 세균을 죽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잼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. 이렇게 뭐든지 농도가 높으면 위험합니다. 하지만 적당한 농도를 썼을 때는 약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. 불소가 그렇습니다. 100년 이상 과학자와 연구자들이 이 정도 농도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해서 치약 안에 적정량을 집어넣고 있고 그게 1450ppm입니다. 혹은 1000ppm인 거죠. 그리고 대부분의 불소는 치아에 붙고 대사돼서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.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에요, 사실은요. 이제 마지막으로는 치약의 양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칫솔 위에 치약을 얼마나 짜느냐? 보통 이렇게 쭉 짜서 끝까지 넉넉하게 짜지 않습니까? 예, 이건 치약회사에서 만든 광고입니다. 많이 쓰셔야 치약회사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짜장면 시키면 위에 이렇게 완두콩 같은 거 올려주지 않습니까? 초록색 콩이요. 예. 딱 그 정도 크기만 쓰시면 돼요. 초록색 완두콩 크기 하나가 어려서부터 나이 들 때까지 평생 동안 써야 되는 치약의 적정량입니다. 치약은 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. 뭐가 중요하죠? 불소의 농도, 첫 번째. 두 번째로는요, 접촉 시간이 중요합니다. 오랫동안 치아면에 붙어 있어야 불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꼼꼼하게 오랜 시간 동안 닦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. 치약은 많이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. 나중에 어떤 느낌이 들어야 돼요? 이게 치약을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다. 왜냐면 침하고 섞일 거니까요. 내가 10분 닦는 동안에 이제는 아무 느낌이 없는 것 같다. 물로 헹구지 않고 뱉어만 내도 치약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. 이게 적정 치약량입니다. 오늘 욕실에서 사용하고 계신 치약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치약이 적정한 품질의 치약이 아니라고 생각되시면 어디에 쓰시면 되죠? 세면대 수전 닦으실 때 쓰시고 세면대 도기 닦으실 때 쓰시면 기가 막히게 잘 닦입니다. 왜요? 연마제가 들었거든요. 좋은 치약 고르시고 오랜 시간 동안 꼼꼼하게 양치질하셔서 더 이상 시린 치아, 충치 없는 건강한 인생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